내 다리가 풀린 건 누군가 내게 안전하다고 말한 바로 그 순간이었어. DMZ 철조망을 넘으면서 총알을 피할 때가 아니야. 지뢰밭을 4시간 동안 달리면서 다음 발걸음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도 아니었어. 그게 아니라 6시간 후 파주의 회색 조사실에서 국정원 요원이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때였지. 이제 끝났어요.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가 건네는 물컵을 잡으려고 했는데 무릎이 그냥 꺾여버렸어. 누가 내 몸을 지탱하던 줄을 싹 잘라버린 것처럼 그대로 주저앉았지. 컵이 바닥에 떨어지고 물이 차가운 콘크리트 위로 쏟아졌어. 쓰러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내가 진짜 한심하다고. 3년 동안 북한에서 가장 은밀한 핵시설을 지켰거든. 과학자들한테, 노동자들한테, 허가 없이 접근하는 모든 사람한테 총을 겨눴어. 방사능에 죽어가는 6명을 봤고, 그 다음엔 비밀 유지를 위해 그들 가족들이 총살당하는 걸 봤지. 8일 밤 동안 340km를 걸었어. 낮엔 짐승처럼 숨고, 나무 껍질 먹고, 웅덩이 물 마시면서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을 북한군이 등 뒤에서 총 쏘는데도 건넜어. 근데 지금 물컵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있잖아. 하지만 진짜는 이거야. 바닥에 쓰러져서 떨고 있을 때 두 요원이 걱정과 뭔가 다른 감정이 섞인 눈으로 날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게 연민이라는 걸 깨닫는데 몇 시간이 걸렸어. 그때 내가 이해한 건 이거였어. 내 다리가 무너진 게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 내 몸이 내 머리보다 먼저 뭔가를 깨달아 버린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23년 만에 처음으로 약한 모습 보인다고 날 때릴 사람이 없다는 걸, 주저한다고 고함지를 지휘관이 없다는 걸, 잘못된 질문했다고 총살대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걸, 내 몸이 그냥 무너지는 걸 허락한 거야. 그 무너짐이 내 인생 최초의 진짜 자유였어. 사람들이 항상 물어봐. 왜 탈북했냐고. 다들 자유 때문이라고. 민주주의 때문이라고. 뉴스에 나오는 거창한 말들을 기대하지. 물론 그것들도 중요해. 근데 진짜 이유. 내가 통계적으로 죽을 확률이 더 높은 쪽으로 걸어가게 만든 본능적인 이유는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어두웠어. 난 탈북했어. 왜냐면 6명의 남자들 가족이 처형당하는 걸 봤거든. 그들의 유일한 죄가 뭔지 아냐? 경납 밸브가 고장났을 때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거. 그게 전부야. 난 탈북했어. 왜냐면 내 17살 여동생이 특별 복무에 선발됐거든. 고위장교들 시중 들라고 끌려간 거야. 그걸 점잖게 포장한 말일 뿐이지. 난 탈북했어. 왜냐면 3년 동안 북한 최고의 무기를 지키면서 깨달았거든. 진짜 공포는 몇 분 만에 죽일 수 있는 방사능이 아니라 매일매일 천천히 내면을 죽여서 네가 언젠가 인간이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걸. 내 이름은 뭐 북한에서 가졌던 이름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 사람은 영변과 38선 사이 어딘가에서 죽었어. 중요한 건 이거야. 3년 동안 나는 영변 핵시설 경비병이었어. 그냥 병사가 아니야. 핵 경비병.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26개월 동안 심리평가를 받았어. 3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가족 충성도 검증을 받았어. 훈련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초기 후보 200명 중에서 32명만 살아남았어. 나를 선발한 이유? 할아버지가 훈장받은 전쟁 영웅이었거든. 나를 유지시킨 이유? 질문 안 하는 법을 빨리 배웠으니까. 내가 문제가 된 이유? 결국엔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핵 경비병이 맹목적인 체제의 광신자라고 생각해. 많은 놈들이 실제로 그래. 거짓말 안 해. 근데 난 아니었어. 아니면 처음엔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이거야. 23살에 총을 손에 쥐고 국가의 미래를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믿고 싶어져. 믿어야만 해. 왜냐면 그 대안은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 너만큼 겁먹은 사람들한테 총을 겨누고 있다는 걸. 도시 전체를 제로 만들 수 있는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 걸. 그러는 동안 네 친여 동생이 아니야. 여동생 얘기는 지금 시작하면 안 돼. 지금 시작하면 끝까지 못 해.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 내가 탈북하기로 결심한 정확한 그날로. 비록 머릿속에서 그 단어를 쓰진 못했지만
왜냐면 그 단어를 네 머릿속 침묵 속에서조차 사용하는 건 죽음을 불러내는 것 같았거든. 화요일이었어. 화요일인 걸 어떻게 아냐면 화요일마다 방사능 비상훈련을 했거든. 그날 화요일 훈련이 아주 현실이 되어버렸어. 화요일 새벽 6시면 훈련 경보가 울렸어. 항상 6시, 군사적 정확도로 똑같이. 왜냐면 북한에선 혼란조차 프로그램되어 있거든. 그 특정한 화요일, 9월 14일, 난 막사 침대에서 깼는데 늘 그 익숙한 속쓰림이 있었어. 3년째 이걸 하고 있는데도 절대 일상이 안 돼. 뭘 지키고 있는지 알 때는 실수 하나, 규정의 균열 하나가도 전체를 방사능 묘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알 때는 45초 만에 옷 입었어. 군화, 군복, 소총, 허리춤에 방독면, 막사는 썩은 땀 냄새와 겨우 숨긴 공포 냄새가 났어. 20명의 경비병이 완벽한 침묵 속에서 움직였지. 준비하는 동안 말하는 건 보고 대상이었거든. 모든 게 보고 대상이야. 지난달에 동료 하나가 소총 닦으면서 휘파람 불었다고 재교육소로 보내줬어. 휘파람. 마치 그 멜로디가 국가 기밀을 담고 있을 것처럼. 우리는 5호 시설 경계로 대열을 지어 나갔어. 그게 암호명인데 뭐 안에 뭐가 있는지 다들 완벽히 알고 있었지. 플루토늄 원자로, 농축 원심 분리기, 그리고 서울을 3번 지도에서 지울 수 있는 핵분열 물질. 리 사령관이 입구에서 우리를 검사했어. 매의 눈으로 군복 구석구석 훑으면서 잘못 채운 단추 하나, 진흙 자국 하나, 그의 영구적인 좌절을 풀어낼 어떤 핑계라도 찾으려고 52살 남자였어. 평생을 체제에 바쳤는데 받은 건 뭐냐면 절대 쓸 수 없는 무기를 지키는 자리. 왜냐면 그걸 쓰는 순간 우리 자신의 끝을 의미하니까. 그 모순이 그를 식초처럼 시큼하게 만들어버렸지. 오늘은 훈련 아니다. 그가 으깬 돌멩이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 3호 원자로 긴급 정비, 냉각 시스템, 경미한 누출, 황색 규정, 황색 규정. 그건 민간 기술자들이 보호복 입고 고열 지역에 들어간다는 뜻이었어. 그 보호복들이 80년대 제작됐다는 거, 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만들어졌다는 거, 우리 다 알았지. 너무 많이 봐서 모든 댐질 자국, 찢어진 데 붙인 테이프 다 알아. 근데 아무도 말 안 해. 왜냐면 장비 결함에 대해 말하는 건 당을 의심하는 거고, 당을 의심하는 건 반역이거든. 위치 잡았어. 나는 2차 통제 지점에 배치됐어. 원자로 입구에서 정확히 43m 떨어진 곳. 거기서 다 보였어. 6명의 기술자가 7시 23분에 들어갔어. 위험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 특유의 그 느린 움직임으로 3명은 알아봤어. 1명은 박 씨였어. 30대 후반 남잔데 내 초소 지나갈 때마다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 5살 딸이 있었어. 5살인 걸 어떻게 아냐면 한 번 다른 기술자랑 얘기하는 거 들었거든. 딸이 막 자기 이름 쓰는 법 배웠다고. 처음 18분은 다 정상이었어. 그런데 평생 못 뒤질 소리를 들었어. 폭발이 아니었어. 그것보다 더 나빴어. 날카로운 갠 소리, 죽어가는 동물의 비명 같은 거. 그 다음 내 군화 및 바닥을 진동시킨 금속성 굉음. 진짜 경보, 훈련용 아니고 울리기 시작했어. 적색 코드. 비상등이 모든 걸 피 같은 붉은색으로 물들였지. 비상봉쇄. 리 사령관이 외쳤어. 아무도 들어가지 마. 아무도 나오지 마. 강화관찰 창문 너머로 6명의 기술자가 비상구로 달려가는 걸 봤어. 근데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어. 유압으로 천천히 내려오는데 그 속도가 절망을 극대화하려고 설계된 것 같았어. 5명은 빠져나왔어. 박 씨는 못했어. 미끄러졌어. 아니면 넘어졌어. 아니면 결함 있는 보호복이 드디어 버텨내지 못하고 무게 때문에 균형을 잃었을 수도 있어. 문에서 2미터 떨어진 곳에 쓰러졌어. 일어나서 달리고 봉쇄된 강철을 2주먹으로 두드리는 걸 봤어. 소리는 없었어. 유리가 너무 두꺼워서 비명 지르는 입만 보였어. 비상격실 개방 허가를 요청합니다. 내가 말했어. 내 목소리가 내 귀에 이상하게 들렸어. 너무 크고 너무 급박했어.
리 사령관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불어. 절대 격리 규정. 사령관님,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병사, 허락 없이 한 번 더 입 열면 너도 저 문 반대편에 집어넣는다. 박 씨는 30초 후에 두드리는 걸 멈췄어. 무릎 꿇고 주저앉았지. 그리고 보호복 헬멧을 벗었어. 체념인지 아니면 오염된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는 게 느린 고통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5초 동안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어. 그러다 피를 토하기 시작했어. 눈이 유리처럼 변하고 쓰러졌어. 탈출한 다른 5명의 기술자는 비상격리실에 있었어. 벗은 채로 제염 샤워 밑에 있었는데 물이 너무 뜨거워서 피부가 벗겨지고 있었어. 비명 질렀어. 내 위치에서 들렸어. 인간 같지 않은 비명. 뭔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소리 같았어. 3명이 다음 4시간 안에 죽었어. 나머지 2명은 해질녘까지 버텼어. 그때쯤엔 내장이 기본적으로 녹아버렸어. 근데 그 다음이 죽음보다 더 나빴어. 이틀 후, 리 사령관이 중앙마당에 전체 경비 부대를 모았어. 추웠어. 북한 9월 특유의 뼈를 물어뜯는 추위. 우리가 대열을 짤 동안 군용 트럭들이 정문으로 들어왔어. 첫 번째 트럭에서 손이 묶인 12명이 내렸어. 2명을 알아봤어. 박 씨 아내와 5살 딸. 애는 더러운 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아빠를 부르면서 울고 있었지. 이들은 화요일 사건에서 죽은 기술자들의 가족이다. 사령관이 확성기 목소리로 발표했어. 사건은 인간의 과실로 발생했다. 과실은 반역이다. 반역은 피로 갚는다. 3대, 3대. 그게 규칙이야. 국가의 범죄를 저지르면 내 가족 3대가 대가를 치러. 조부모, 부모, 자식, 내 혈통을 완전히 존재에서 지워버려. 우리더러 쏘라고 하진 않았어. 신께 감사하게도. 왜냐면 그랬으면 그 이후에 나 자신과 함께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거든. 특별사형 집행대를 데려왔어. 근데 우리더러 보라고 했어. 32명의 정예 경비병이 12명의 무고한 사람들, 4명의 아이들 포함해서 총살당하는 걸 강제로 목격했어. 왜? 그들의 아버지와 남편이 40년 된 소련제 밸브가 드디어 고장났을 때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분홍 원피스 입은 애가 마지막이었어. 총성이 그 애를 침묵시킬 때까지 아빠, 아빠 계속 소리쳤어. 그날 밤 침대로 돌아와서 그 분홍 원피스를 보지 않고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 박 씨가 얘기했던 딸, 막 자기 이름 쓰는 법 배웠다는 그 애가 아버지 이름을 쓸 수 있을까 생각했어. 아마 못 쓸 거야. 아마 그 애한테 아버지를 징후하라고, 그의 기억에 침뱉으라고, 반역자로부터 해방시켜준 최고 지도자께 감사하라고 가르칠 거야. 그때 알았어. 못 남아 있겠다고. 근데 내가 몰랐던 건 그 사고가 이미 날 죽도록 표시해 놨다는 거야. 리 사령관이 뭔가를 알아챘거든. 박 씨가 갇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봤어. 격실 개방 허가를 요청할 때 내 목소리에 떨림을 들었어. 그리고 영병 같은 곳에서 공감을 보이는 건 약점을 보이는 거야. 그리고 약점은 의심스러워. 처형 3일 후 그의 사무실로 호출됐어. 리 사령관 사무실은 싸구려 담배와 묵은 종이 냄새가 났어. 3미터 곱하기 3미터 콘크리트 상자였는데 창문이 너무 작아서 햇빛이 칼날처럼 어둠을 가르며 들어왔어. 책상 뒤 벽엔 3개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영구적인 실망의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어. 네가 어디로 움직이든 따라오는 것 같은 그 시선. 난 그의 책상 앞에 차렷 자세로 서 있었어. 손은 등 뒤로, 땀 한 방울이 척추를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 리는 처음 2분 동안 날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냥 책상 위 서류들을 의도적으로 꼼꼼히 검토했어. 북한 장교들이 무술처럼 완벽히 익힌 그 권력 연극을 하는 거지. 날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거라는 거 알았어. 침묵이 너무 무겁게 짓눌러서 내가 뭐라도 말로 채워야 할 필요를 느끼게. 고백이든 뭐든 긴장을 깰 수 있는 거라면 입 다물고 있었어. 머릿속으로 초를 세웠어. 하나, 둘, 셋, 넷. 최병사. 마침내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어. 성을 사용했어.
안 좋은 신호야. 계급 대신 이름을 부르면 넌 더 이상 군사기계의 일부가 아니라는 뜻이거든. 개인이 된 거야. 그리고 개인은 취약해. 예, 사령관님. 이 부대에 얼마나 있었나? 3년 4개월입니다, 사령관님. 3년 4개월. 반복했어. 마치 그 말을 음미하는 것처럼. 여기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기 충분한 시간이지. 규율이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명령 뒤의 이유를 내면화하는 거라는 걸 알만한 시간. 동의하나? 예, 사령관님. 드디어 고개를 들었어. 그의 눈은 작고 어두웠어. 시멘트 벽에 뚫린 총알 구멍 같았지. 그럼 설명해봐. 화요일 사건 때 왜 격리 규정을 어기는 허가를 요청했나? 거기 있었어, 함정. 실수였다고 하면 무능을 인정하는 거야. 인간 본능이었다고 하면 약점을 인정하는 거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명령에 의문을 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지. 맞는 답은 없었어. 틀린 답의 정도만 있을 뿐.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사령관님. 반역처럼 들리지 않는 쪽을 택했어. 규정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명령을 처리하기 전에 상황에 반응했을 뿐입니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였습니다. 판단 착오. 그 말을 공중에 매달아 놨어. 이 시설에서 우리가 몇 번의 판단 착오를 용인하는지 아나? 없습니다, 사령관님. 맞아. 없지. 의자에 기댔는데 삐걱거렸어. 근데 문제는 이거야, 최병사. 난 그게 실수였다고 생각 안 해. 선택이었다고 생각해. 그 기술자가 갇혔을 때 네 얼굴을 봤거든. 네 눈에 있으면 안 되는 뭔가를 봤어. 사령관님? 연민. 전염병처럼 말했어. 연민은 이 자리에 있을 곳이 없어. 우리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야. 우리 국가의 미래를 보호하는 거지. 그리고 때로는 미래엔 희생이 필요해. 이해하나? 내 존재의 모든 섬유가 소리치고 싶었어. 아니라고. 그건 개소리라고. 박 씨한테 막 자기 이름 쓰는 법 배운 딸이 있었다고. 어떤 미래도 더러운 분홍 원피스 입고 먼지 속에서 피 흘리는 5살짜리 가치는 없다고. 근데 내가 한 말은 이거였어. 이해합니다, 사령관님. 정말?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책상 위에 손가락을 깍지 꼈어. 왜냐면 날 걱정시키는 게 또 있거든. 내 할아버지는 전쟁 영웅이었어. 아버지는 20년 복무했고 네 충성도 기록은 완벽해. 근데 요즘 넌 다르더라. 더 조용해. 더 관찰하고 김중사가 보고했어. 지난달 휴식 시간에 네가 공책에 뭔가 쓰는 걸 봤다고. 뭘 썼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공책, 순찰 경로, 교대 시간, 감시 빈틈에 대한 메모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개인 일기로 위장했어. 빈 선전이랑 주체 사상에 대한 성찰로 가득 찬 2주 전에 태웠는데 그걸 알아챘다는 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날 관찰하고 있었다는 뜻이야. 개인적인 성찰이었습니다, 사령관님. 공화국에 더 잘 봉사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 그게 전부입니다. 아직 가지고 있나? 폐기했습니다, 사령관님. 개인 글쓰기에 시간 쓰는 게 부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시간을 성과 향상에 쓸 수 있을 텐데 몇 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서로 쳐다봤어. 그의 눈에서 계산하는 게 보였어. 내가 거짓말하는지, 더 조사할 가치가 있는지, 내가 진짜 위협인지, 아니면 그냥 그의 편집증인지 판단하려는 거. 북한에선 편집증이 생존의 화폐야. 근데 신중함도 마찬가지지. 확실한 증거 없이 정의 경비병을 고발하는 건 만약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에게 나쁘게 반영될 수 있거든. 널 지켜볼 거야, 최 병사. 마침내 말했어. 아주 가까이서 네 충성에 대한 어떤 징후라도, 어떤 의심의 그림자라도 보이면 주저하지 않을 거야. 알겠나?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사령관님. 물러가도 좋아. 그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다리가 떨리고 셔츠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 일주일, 운 좋으면 2주 정도 있었어. 그가 날 체포할 이유를 찾기 전까지. 북한 시스템에선 일단 의심받으면 시간 문제일 뿐이야. 필요하면 증거를 날조할 거야. 원하면 자백을 고문으로 얻어낼 거고. 그러고 나서 3대,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모두 내 반역 때문에 대가를 치를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있었어.
다른 경비병들이 주위에서 코 고는 동안 최종 결정을 내렸어. 더 기다릴 수 없었어. 꼼꼼히 계획할 수도 없었어. 완벽한 순간을 찾을 수도 없었어. 떠나야 했어. 그것도 빨리. 리가 증거를 찾기 전에. 시스템이 날 갈아서 조각들을 뱉어내기 전에. 선택지를 계산했어. 2주 후에 3일 휴가가 예정되어 있었어. 몇 달 연속 복무 후에 주는 짧은 휴식. 보통은 평양에 있는 가족 방문하는 데 썼어. 근데 이번엔 그 3일이 내 창문이 될 거야. 72시간. 그들이 내 부재를 알아채기 전에 사라질. 근데 먼저 더 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 내 여동생. 17살이었어. 평양에서 특별 복무에 막 선발됐어.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지? 중산층 하위 가정의 딸들을 당 간부들 오락거리로 변형시키는 그런 곳 중 하나로 끌려갔다는 뜻이야. 3주 전에 데려갔어. 정확히 어딘지 몰랐지만 대충 감은 있었어. 그리고 알았어. 내가 여동생 빼내지 않고 탈북하면 그들이 쓸 거라는 걸 없는 정보 얻으려고 고문할 거야. 본보기로 처형할 거고 탈출할 때 데리고 갈 순 없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또 동생은 절대 안 올 거거든. 아직도 시스템을 믿었어. 선발된 게 영광이라고 조국에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동생 안의 세뇌는 나보다 더 깊었어. 더 어리고 더 유연했으니까. 근데 어쩌면, 정말 어쩌면 떠나기 전에 동생을 보호할 뭔가를 할 수 있을지도. 이걸 군사작전처럼 생각해야 했어. 명확한 목표, 제한된 자원, 계산된 위험. 목표 1. 실행 가능한 탈출 경로 정보 얻기. 목표 2. 의심 안 사면서 보급품 축적하기. 목표 3. 초기 실종에 대한 알리바이 만들기. 목표 4. 가족에게서 책임을 돌릴 증거 남기는 방법 찾기. 내가 혼자 행동했고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보이게. 시계가 돌고 있었어. 탈출 창문까지 2주, 14일. 제대로 하려면 보통 몇 달, 아니면 몇 년 걸릴 걸 준비할. 그날 밤 잠 못 잤어. 다음 날 밤도 그냥 누워서 계산했어. 머릿속으로 모든 디테일 검토하고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계획의 구멍들 찾으면서. 왜냐면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확실히 알았거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거. 그리고 실패하면 죽음이 내 걱정거리 중 가장 작은 거라는 걸. 첫 3일이 가장 위험했어. 왜냐면 완벽히 정상적으로 행동해야 했는데 내 머리는 시속 1000km로 돌아가고 있었거든. 다른 경비병들과의 모든 대화가 지뢰밭이었어. 리 사령관의 모든 명령이 함정처럼 들렸지. 신경질적인 버릇이 생겼어. 누가 말 걸 때마다 왼쪽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면서 거기 범죄적인 게 없는지 확인하는 거. 완벽히 비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누가 널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 때 편집증은 두 번째 맥박이 돼. 1일차 암기하기 시작했어. 물리적인 지도는 못 가져가. 검색당하면 즉시 사형이야. 그래서 야간 경비 근무 동안 영병과 비무장지대 사이 모든 킬로미터를 머릿속으로 그렸어. 브리핑실에 장교들만 볼 수 있는 지형도가 있었는데 난 그 방을 수백 번 청소했거든. 송중이가 목요일마다 문을 안 잠근다는 거 알았어. 정확히 22시 30분에 담배 피러 나가거든. 그 목요일 들어갔어. 3분 40초.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어. 지도를 머릿속으로 사진 찍었어. 구역별로. 마치 내 손금을 외우듯이. 강, 산, 마을, 보조도로, 전부. 4일차 음식 축적하기 시작했어. 창고에서 배급품 훔칠 순 없었어. 재고에서 바로 티나니까. 근데 식사 시간에 작은 양씩 챙겼어. 종이에 싼 쌀 한 움큼, 재킷 안감에 숨긴 빵 반쪽. 막사 뒤 나무에서 주운 견과류. 아무도 없어진 걸 눈치챌 수 없을 만큼 작은 양. 근데 다 합치면 8일, 잘하면 10일은 버틸 수 있었어. 잔혹하게 배급하면 5일차 부엌에서 칼 훔쳤어. 작은 거 겨우 15cm날이었는데 충분히 날카로웠어. 방어용은 아니야. 왜냐면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이미 죽은 거니까. 근데 밧줄 자르거나 버려진 깡통 따거나 정말 절박하면 작은 거 사냥할 수도 있잖아. 오른쪽 구나 안쪽에 숨겼어. 깔창과 밑창 사이에
3일 동안 거의 티 안 나게 절뚝거렸어. 발이 그 덩어리에 적응할 때까지. 7일 차에 거의 들킬 뻔했어. 휴식 시간에 침대에 있었어. 민간 재킷에 몰래 주머니 꿰매고 있었는데 축적한 음식 숨기려고 김중사가 예고 없이 들어왔어. 문 안 두드렸어. 소리도 없었고 그냥 나타났지. 반초가 있었어. 재킷을 베개 밑으로 밀어넣고 선전책 들고 바로 앉아서 읽고 있던 척 하는데 5초 동안 날 쳐다봤는데 5년처럼 느껴졌어. 왜 땀 흘려? 물었어. 여기 덥습니다. 중사님. 대답했어. 시버리고 춥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길 기도하면서 사령관이 내일 6시에 보자고. 심장이 멈췄어. 무슨 일입니까, 중사님? 정기평가, 야간 근무조, 경비병 전원. 돌아서서 나갔어. 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숨 쉬는 걸 허락했어. 정기평가, 진짜일 수도 있어. 편집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리가 나사를 더 조이는 중일 수도. 어떤 핑계라도 찾으려고. 그날 밤 재킷 안 만졌어. 정확히 그 자리에 뒀어. 바느질도 안 끝난 채로 뭔가의 증거인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 그 상태로 찾으러 오면 내가 다시 만지지 않은 상태로 발견하게. 그럴듯한 부인. 8일차 평가는 순수한 연극이었어. 충성심에 대한 표준 질문들, 가족에 대해, 다른 경비병들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눈치챘는지 완벽히 평범한 답변을 줬어. 너무 열정적이지도 너무 무관심하지도 않게. 북한에서 살아남는 요령은 투명 인간이 되는 거야. 좋든 나쁘든 어느 쪽으로든 튀면 표적이 돼. 11차. 3일 허가 창문이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어. 평양 가족 방문 허가를 공식 신청했어. 리 사령관이 고개도 안 들고 서명했어.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어. 날 향한 관심을 잃었거나 아니면 내가 아무데도 안 간다고 확신해서 걱정하는 척도 안 하는 거거나 뭐가 더 나쁜지 몰랐어. 11일차. 여동생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 빼낼 순 없었어.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어. 그럼 동생을 위험에 빠뜨리니까. 근데 그냥 사라질 수도 없었어. 날 잡으려고 동생을 쓸 거라는 걸 아니까 우리 사이에 문서상거리를 만들어야 했어. 우리가 싸웠다는 증거가 필요했어. 관계가 깨졌다는 거. 동생이 내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내가 동생을 내 인생에서 밀어냈기 때문이라는 증거. 편지를 썼어. 잔인하고 차갑고 날조한 비난으로 가득 찬 특별 복무. 너무 열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가족 망신시켰다고 비난했어. 간부들한테 추파 던지는 걸 봤다고. 마치 그게 동생 선택인 것처럼 형벌이 아니라 거짓말. 쓰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거짓말들. 근데 필요했어. 내 탈북 후에 어머니가 신문 받고 이 편지를 보여주면 말할 수 있잖아. 보세요. 제 아들은 여동생과 관계를 끊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말도 안 했어요. 거리, 보호, 군 내부 우편으로 보냈어. 동생한테 도착하기 전에 검열관이 읽을 거라는 거 알면서 완벽해. 읽히길 원했어. 기록되길 원했어. 12일차. 3일 허가로 평양에 도착했어. 도시는 늘 그대로였어. 김씨들한테 바친 거대한 기념비들, 회색 건물들. 너무 오래 가만히 있으면 주목받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 특유의 그 서두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어머니는 문에서 날 보고 울었어. 항상 우셨지. 3년 동안 핵시설에서 일하는데도 아직도 날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아기처럼 대했어. 어디 있어? 물었어. 어머니가 우리만 있는데도 목소리를 낮췄어. 2주에 하루씩 집에 와. 내일 온대. 하루. 동생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 화난 오빠 역할 연기하고 우리 관계관 속 마지막 못 박으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게 동생 보호하려는 거라는 걸 이해해달라고 조용히 애원하는 그날 밤 어머니 저녁 준비 도왔어. 감자, 양배추, 작은 돼지고기 조각 하나. 암시장에서 한 달치 배급 교환해서 구했을 거야. 쓸데없는 얘기했어. 날씨, 이웃들, 건물 수리가 필요한데 절대 안 될 거라는 얘기. 둘 다 여동생을 직접 언급 안 했는데 동생 부재가 유령처럼 방을 가득 채웠어. 괜찮아? 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어. 내가 싱크대 위에서 감자 깎고 있을 때. 네. 왜요? 달라 보여. 더 말랐어, 더. 긴장돼 있고. 일 때문이에요, 어머니.
그뿐이에요. 어머니가 나를 봤어. 엄마들이 가진 그 눈으로 네가 쌓은 어떤 거짓말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근데 압박하지 않았어. 북한에선 배워. 압박하지 않는 법. 답이 널 파괴할 수 있는 질문은 하지 않는 법. 13일차. 여동생이 오전 11시에 도착했어. 화장을 했어. 본 적 없을 만큼 진하게. 원피스가 새 거였어. 우리 가족한텐 너무 고급스러운. 날 보고 웃었는데 웃음이 눈까지 안 갔어. 시선에 뭔가 깨진 게 있었는데 평양 전체를 재로 태워버리고 싶게 만들었어. 오빠, 말했어. 내 편지 받았어? 차갑게 물었어. 연기 시작하면서 웃음이 사라졌어. 음, 좋아. 그럼 내 기분 알겠네. 어머니가 방에서 나갔어. 가게에서 뭐 사야 한다는 핑계 대면서 우릴 혼자 뒀어. 아파트엔 도청 장치가 있었어. 알아. 평양 모든 주거지엔 마이크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들리고 녹음되고 분석될 거야. 넌 몰라. 여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 내 선택이 아니었어. 항상 선택은 있어. 그렇게 믿으면 넌 바보야. 거기 있었어. 예전에 가졌던 불꽃의 섬광. 우리가 10살, 7살이었을 때 생각나게 했어. 동생이 친구들 지키려고 더 큰 애들이랑 싸움했을 때 시스템이 동생을 갈아버리기 전 그럴 수도 있지. 톤을 약간 부드럽게 했어. 근데 난 널 이렇게 보고 괜찮은 척 할 수가 없어. 다가왔어. 겨우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낮추면서. 바보 같은 짓 할 거야? 심장이 멈췄어. 알아? 내 얼굴에서 볼 수 있어? 무슨 소리야? 그 표정 있잖아. 아빠가 그 결정했을 때처럼. 멈췄어. 아빠가 몇 년 전 공장 배급 분배 비판했었어. 6개월 재교육소 보내줬지. 거의 못 돌아올 뻔했어. 뭔가 되돌릴 수 없는 걸 할 것 같은 표정. 괜찮아. 거짓말했어. 그냥 피곤해. 오랫동안 날 쳐다봤어. 그러고 고개 끄덕였어. 내면에서 뭔가 결정한 것처럼. 조심해, 오빠. 뭘 하든 조심해. 작별 인사에 가장 가까운 거였어. 평양에서 마지막 밤 잠 못 잤어. 아파트 구석구석 머릿속에 새기면서 천장 구석 습기 얼룩, 화장실 문 삐걱거리는 소리, 절대 사라지지 않는 발효된 김치 냄새. 알았어. 이곳을 다시 못 본다는 거. 어머니를 다시 못 본다는 거. 그날이 왔어. 허가가 공식적으로 내일 아침 끝나. 영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지. 대신 오늘 밤 평양 떠나서 38선까지 340km 여행을 시작할 거야. 근데 전날 밤 어머니가 잠든 후 아파트에서 몰래 빠져나가려던 순간 어머니가 예상 못한 걸 했어.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부엌 탁자에 앉아 있었어. 이미 식었을 차 한 잔 들고 유일한 빛은 촛불에서 나왔어. 우리 구역은 매일 밤 23시에 전기가 끊기거든. 그림자가 어머니 얼굴에서 춤췄어. 기억보다 늙어 보이게 만들면서 52살인데 북한에선 그게 70이 돼. 배고픔이 시간보다 빨리 늙게 만들어. 내가 이미 준비된 배낭 메고 방 문턱에 서 있는 걸 봤을 때 아무 말 안 했어. 오랫동안 그냥 날 쳐다봤는데 그 눈에서 날 부순 뭔가를 봤어. 완전한 이해. 엄마들은 항상 알아. 말할 필요 없어. 내 몸을 자기들만의 비밀 언어로 쓰인 책처럼 읽지. 앞에 앉았어. 촛불이 우리 사이에서 타닥거렸어. 언제? 마침내 물었어.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겨우 들렸어. 오늘 밤 천천히 고개 끄덕였어. 몇 년 동안 이 대답을 기다린 것처럼 아마 그랬을 거야. 돌아올 거니? 거짓말로 모욕하지 않았어. 아니요. 찬 컵 주위로 손이 떨렸어.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는데 떨어뜨리지 않았어. 우는 건 소리가 나. 이웃들이 들을 수 있어. 우리 건물에서 작년에 세 가족이 사라졌어. 이웃들이 들은 것들 때문에. 네, 동생. 시작했어. 편지는 거짓이에요. 속삭였어. 동생 보호하려고. 와서 물어보면 편지 보여주세요. 내가 동생 거부했다고. 우리 싸웠다고. 내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고. 내가 어머니도 밀어냈으니까. 내 아버지는 노동 수용소에 있어요. 어쩌면 그게 보호할 수도. 어쩌면 이미 시스템에서 너무 멀어서 날 연결시키려고 신경도 안 쓸 수도. 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말해야 했어.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 서랍으로 가서
천에 싼 뭔가를 꺼냈어. 탁자 위 우리 사이에 놨어. 풀었을 때 돈이 보였어. 쓸모없는 북한 원화가 아니라 중국 위안화. 어쩌면 500위안. 절대적인 재산. 암시장에서 수년간 모은 돈. 어머니, 이건 못하. 가져가. 이제 목소리가 확고했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 계속 모아왔어. 이걸 위해 항상 알았어. 너희 중 하나는 시도할 거라는 걸. 동생이 아니라 네가 하길 바랐어. 왜요? 넌 강하니까. 동생은 아직도 믿어. 손으로 내 얼굴을 만졌어. 수십 년 육체 노동으로 거친. 도착하면 어디든 뒤돌아보지 마. 알겠니? 죄책감에 네 자유를 낭비하지 마. 살아. 우리 모두를 위해 충분히 살아. 말할 수가 없었어. 입 열면 전부 나올 거였어. 흐느낌, 비명,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같이 가자는 애원. 대신 그냥 고개 끄덕였어. 몸을 숙이고 내 이마에 키스했어. 내가 어렸을 때 악몽 꿨을 때처럼. 내 용감한 아들. 속삭였어. 항상 용감했어. 이제 가. 일어났어. 배낭 들었어. 문으로 걸어갔어. 손이 손잡이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목소리 들렸어. 안전하면, 할 수 있으면 신호 보내. 뭐든 내 아들이 같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살아있다는 걸 알 수만 있게. 그럴게요. 거짓말했어. 어떤 통신도 어머니를 유죄로 만든다는 거 둘 다 알았으니까. 근데 필요한 거짓말이었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 0시 47분에 아파트 나왔어. 평양은 강제된 어둠의 담요 아래 잠들어 있었어. 모퉁이 경비병들은 밤의 지루함 속에서 하품했어. 고개 숙이고 걸었어. 교대 근무 끝나고 늦게 돌아가는 피곤한 노동자 자세. 아무도 안 세웠어. 아무도 두 번 안 봤어. 요령은 너무 평범해서 투명해지는 거야. 새벽 3시 15분에 도시 외곽에 있었어. 흙길이 되고 오솔길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보조도로를 걷고 있었어. 여기가 진짜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었어. 나와 내 나라를 둘로 나누는 선 사이. 340km의 적대적 지형. 첫 이틀 밤은 거의 쉬웠어. 쉽다는 게 상대적이지만 해질녘부터 새벽까지 걸었어. 구름이 허락할 때 별을 나침반으로 써서 걸으면서 손가락으로 찬쌀 먹었어. 아마 오염됐을 시냇물 마셨는데 선택지가 없었어. 둘째 날 해가 뜨자 곰팡이와 쥐똥 냄새 나는 버려진 헛간에 숨었어. 총 3시간 잤어. 모든 삐걱거림, 모든 바람 소리에 깨면서. 셋째 날 바보 같은 실수로 거의 죽을 뻔했어. 밤새 걸었는데 전에 경험한 어떤 피로보다 지쳐 있었어. 군화엔 구멍이 났어. 발에선 피가 났어. 배고픔이 날카로운 고통에서 지속적인 마비로 바뀌었어. 시든 옥수수밭 가장자리에 연장 창고 봤는데 생각했어. 20분만, 20분만 눈 감자.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목소리로 깼어. 내일 북쪽 밭 검사. 배급 또 줄었대. 농부들. 둘, 어쩌면 셋. 창고 쪽으로 바로 걸어오고 있었어. 가슴에서 심장이 폭발했어. 창고 문엔 자물쇠가 없었어. 들어오면 즉시 날 볼 거야. 그리고 날 보면 신고해야 해. 안 하면 자기 가족들이 대가 치르니까. 미친 듯이 주위 둘러봤어. 창고는 작았어. 3제곱미터. 벽에 걸린 녹슨 연장들로 가득 찬 곡괭이, 삽, 이빨 부러진 갈퀴. 위에 골판 금속 지붕 지탱하는 나무 대들보. 생각도 안 하고 기어올랐어. 팔이 떨렸어. 모든 근육이 비명 질렀어. 문이 열릴 때 대들보에 몸 밀착했어. 새 남자가 들어왔어. 한 명이 바로 내 밑에. 너무 가까워서 머리카락에 있는 비듬이 보였어. 수학 할당량 얘기하고 있었어. 정부가 점점 더 많이 가져가고 점점 더 적게 남긴다고. 한 명이 삽을 잡았어. 내 발에서 몇 센티 떨어진 데 걸린. 그 순간 위를 보면 날 볼 거야. 숨 참았어. 10초, 20초, 30초. 가자. 할 일이 있어. 나갔어. 5분 기다렸어. 내려가는 걸 허락하기 전에. 정상적으로 숨 쉬는 걸 허락하기 전에. 손이 떨림을 멈추지 않았어. 체포에서 몇 센티, 끝에서 몇 초 떨어져 있었어.
그 후로 36시간 동안 다시 안 잤어. 넷째 날 강을 건넜어. 달이 없었어. 최소한 이 외딴 구역엔 물이 얼음장이었어. 가장 깊은 곳에선 가슴까지 왔어. 배낭을 머리 위로 들었어. 물이 남은 음식 망가뜨리지 않길 기도하면서 물살이 2번 거의 날 쓸어갔어.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을 때 너무 격렬히 떨려서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어. 20분 동안 스쿼트해야 했어. 몸이 계속할 충분한 열을 만들 수 있게. 다섯째 날 시체를 발견했어. 산길 근처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 남자, 아마 40살, 민간옷 입고 최소 일주일, 어쩌면 2주는 죽어 있었어. 동물들이 도달했었어.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 안 할게. 근데 배낭에 기적적으로 손상 안 된 군용 비스킷 반팩이랑 경로 표시된 지도가 있었어. 다른 탈북자였어. 여기까지 왔는데 더는 못 갔어. 비스킷 가져갔어. 지도 가져갔어. 시신은 그대로 뒀어. 묻을 힘도 시간도 없었으니까. 근데 얼굴 외웠어. 남은 거라도 약속했어. 반대편 도착하면 그의 이야기 전할 방법 찾겠다고. 이 남자가 자유를 얻으려 했다는 걸 세상에 말하겠다고. 지도가 모든 걸 바꿨어. 주요 검문소 피하는 경로를 보여줬어. 잔혹하지만 덜 감시되는 산악 지형을 구불구불 통과하는 또 다른 걸 보여줬어. 여백에 휘갈겨 쓴 메모. 7번 검문소. 뇌물통함. 20위안. 여섯째 날 7번 검문소에 도착했어. 정확히 지도 묘사와 같았어. 단독 경비병 있는 작은 나무 초소. 50대쯤 되는 남자인데 내 인생만큼 자기 인생에 질린 것 같았어. 오솔길로 다가오는 날 봤을 때 소총도 안 들었어. 어디가? 단조로운 목소리로 물었어. 다음 마을의 가족, 작업 허가. 몇 주 전에 준비한 위조 서류 보여줬어. 너무 자세히 안 보는 사람한텐 충분히 공식적으로 보이는 훔친 도장으로. 2초 동안 봤어. 20위안, 25 줬어. 어머니 돈에서. 눈이 약간 빛났어. 널 못 봤어. 돈 챙기면서 말했어. 여긴 없었어요. 그게 마지막 검문소였어. 그 후론 2일치 산악 도보만 남았고, 그러면 38선 근처, 비무장지대 근처, 죽음이나 자유 근처, 둘 다 똑같이 가능성 있어 보였어. 일곱째 날은 거의 기억 안 나. 순수 아드레날린과 의지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어. 발이 박살났어. 모든 발걸음이 고통이었어. 왼발에 감염 시작됐어. 물집 터진 곳에 깨끗이 해야 한다는 거 알았는데 깨끗한 게 없었어. 그냥 계속 걸었어. 걷거나 죽거나 유일한 선택지였어. 여덟째 날 새벽 직전 산등성이에 도착해서 내려다봤어. 2km 떨어진 곳, 어쩌면 더 가까운 불빛들이 보였어. 어둠을 칼처럼 가르는 밝은 전기 불빛들, DMZ.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된 지역. 그 불빛과 나 사이에 철조망, 지뢰, 감시탑, 지속적인 순찰,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 쏴 죽이라는 명령. 차가운 땅에 누워서 몇 주 전 브리핑실에서 훔친 쌍안경으로 관찰했어. 탑들 세웠어. 순찰 시간 재었어. 패턴, 빈틈, 가능한 어떤 틈이든 찾았어. 그때 모든 계획을 바꾼 걸 봤어. 오른쪽으로 약 800m, 나무들의 부분적으로 가려진 철조망 섹션이 무너져 있었어. 완전히는 아니지만 틈이 있을 만큼 붕괴된, 아마 산사태 때문이거나 형편없는 유지보수 또는 순수한 행운. 근데 거기 있었어. 문제는 거기 도달하는 거였어. 내 위치와 그 섹션 사이엔 열린 들판, 엄폐물 없음, 그리고 감시탑 불빛이 45초마다 시계처럼 그 들판을 쓸었어. 45초.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어. 45초 동안 800m 노출된 지형 건너고, 무너진 철조망 도달하고, 통과하고, 불빛 돌아오기 전에 반대편에서 사라져야 해. 수학적으로 불가능. 물리적으로 불가능. 박살난 발과 붕괴 직전의 몸으로 완전히 불가능. 근데 유일한 기회였어. 4시 17분까지 기다렸어. 전략적으로 계산된 시간이어서가 아니라 그때가 돼서야 몸이 떨림을 멈춰서 다리가 내 말을 들을 거라고 믿을 수 있었거든. 하늘은 여전히 검었는데
동쪽 지평선에 겨우 감지할 수 있는 그 색조가 있었어. 새벽이 올 거라는 약속. 그리고 새벽이 오면 건널 가능성은 밤과 함께 죽을 거야. 등대 불빛이 들판을 쓸었어. 세었어. 하나, 둘, 셋, 43, 44, 45. 불빛이 왼쪽으로 사라졌어. 창문이 생겼어. 생각 안 했어. 생각하면 마비될 거니까. 그냥 뛰었어. 첫 100m는 비교적 부드러운 땅이었어. 박살난 발이 매 충격마다 비명 질렀는데 고통이 백색 소음이 됐어. 다른 의식 차원에 존재하는 뭔가, 거리만 존재했어. 좁아지는 간격, 군화 밑으로 사라지는 미터들. 200m. 불빛이 20초 안에 돌아올 거야. 300m. 지형이 바뀌었어. 더 바위투성이. 비틀거렸어. 거의 넘어졌는데 회복했어. 15초. 400m. 무너진 철조망이 이제 더 선명히 보였어. 틈이 거리에서 보인 것보다 작았어. 어쩌면 반 미터 높이. 기어야 할 거야. 10초. 500m. 불빛이 다시 쓸기 시작했어. 너무 빨라. 잘못 세었거나 패턴이 바뀌었거나 그냥 운이 다했거나 바닥에 몸을 던졌어. 빗줄기가 머리 위 2미터 지나가는 동안 바위에 몸을 납작하게 붙였어. 등의 램프 열기가 물리적 존재처럼 느껴졌어. 지나갔어. 일어났어. 계속 뛰었어. 더 이상 안 새. 셀 시간이 없었어. 600m. 지뢰밭이 여기서 시작됐어. 알았어. 표지판 봤거든. 반쯤 쓰러진 해골과 교차된 뼈만국 공통 상징. 모든 발걸음이 마지막일 수 있었어. 모든 발기가 날 붉은 구름으로 만들 수 있었어. 근데 돌아가는 건 불가능했어. 가만히 있는 것도 불가능했어. 앞으로만 남았어. 신호를 찾았어. 뒤집힌 흙, 의심스러운 움푹한 곳, 안 맞는 색깔들. 근데 어둠 속에선 다 똑같아 보였어. 다 의심스러웠어. 다 잠재적인 즉사였어. 그래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걸 했어. 머릿속 죽은 탈북자 발자국 따라갔어. 그가 붕괴 지점까지 도착했다면 이 경로가 통과 가능하다는 뜻이야. 내가 밟는 발걸음이 다른 누군가 살아남은 것과 같다는 뜻. 그가 안 살아남을 때까지. 그때 딸깍 소리 나는 뭔가를 밟았어. 세상이 멈췄어. 실제 시간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내 인식이. 그 금속성 딸깍 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빈 성당에서 울리는 종처럼 확장됐어. 그 소리 알아. 훈련에서 들었어, 대인지뢰. 아마 소련제 PMN이. 딸깍 소리는 압력 메커니즘이 활성화됐다는 뜻이야. 발을 들면 터져. 폭탄 위에 서 있었어. 뇌가 찰나에 선택지들을 훑었어. 선택지. 가만히 서서 도움 요청. 웃기지. 탈북하려고 무인지대에 있어. 도움 없어. 선택지 2. 옆으로 뛰고 폭발이 빗나가길 바라. 50% 죽음 확률. 50% 산산조각. 선택지 3. 계속 달리고 오작동이길. 딸깍 소리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길 바라. 발을 들었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계속 뛰었어. 오작동인지 중심 대신 가장자리를 밟은 건지 안 믿는 어떤 신이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결정한 건지 몰라. 중요하지 않았어. 살아 있었어. 뛰고 있었어. 철조망에서 200m 떨어진 곳에 있었어. 불빛이 다시 쓸었어. 이번엔 바닥에 안 엎드렸어. 시간 없어. 지금 멈추면 계속할 추진력이 없을 거야. 그래서 빗줄기 통과해서 유령처럼 뛰었어. 속도가 식별 어렵게 만들게. 화면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사슴이라고. 인간 빼고 모든이라고 기도하면서. 고함 들렸어. 한국어. 북쪽. 7구역 움직임. 확인해. 100m.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어. 날카롭고 꿰뚫는 3km 반경 모두 깨우도록 설계된 불빛들이 미쳐 돌아갔어. 더 이상 패턴으로 쓸지 않고 광적으로 찾았어. 세 줄기가 동시에 날 찾았어. 눈 멀게 하면서 멈춰. 멈추지 않으면 쏜다. 안 멈췄어. 철조망까지 50m. 첫 총알이 왼쪽 귀 옆으로 휙 지나갔어. 너무 가까워서 공기 이동이 느껴졌어. 두 번째가 오른쪽 땅에 부딪혔어. 바위를 튀겨서 내 다리에 맞았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연발. 개별 발사 아니야. 공기가 날아다니는 납으로 가득 찼고 난 금속 폭풍 통과하는 토끼였어. 25m. 뭔가 뜨거운 게 왼쪽 어깨를 물었어. 즉각적 고통은 아니었어. 충격뿐. 누가 야구 방망이로 때린 것처럼 반쯤 돌렸는데 추진력 유지했어. 피. 확실히 피. 근데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하려고 멈출 수 없었어. 10m. 철조망이 바로 앞에 있었어. 무너진 공간이 추정했던 것보다 작았어. 훨씬 더 작아. 몸을 비틀고 납작하게 하고 뼈까지 찢어질 녹슨 금속 가시들 통과해 찢어야 할 거야. 5m. 몸을 던졌어. 우아함 없었어. 기술 없었어. 순수한 절망뿐. 몸이 땅에 부딪혔고 벌레처럼 공간 통과에 기어가기 시작했어. 팔꿈치 써서, 발로 밀어서, 등에, 팔에, 두피에 박히는 가시들 무시하면서 모든 센티미터가 고통이었어. 모든 센티미터가 승리였어. 충격이 멈추지 않았어. 사실 강화됐어. 북한 군인들이 이제 철조망에 있었을 거야. 바로 아래로 쏘면서 군화가 땅을 두드리는 소리 들렸어. 좌절의 비명. 너무 가까워. 정말 빌어먹을 정도로 가까웠어. 뭔가 폭발했어. 수류탄인지 아니면 날 잡으려는 광란 속에서 드디어 자기들 지뢰 밟은 건지 몰라. 폭풍파가 철조망 통과한 마지막 반 미터 날 밀었어. 반대편으로 나왔어. 세상에 쫓겨나는 피, 묻은 아기처럼 흙과 피와 녹으로 덮여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어. 어느 방향이 앞인지 더 이상 몰랐어. 다 불빛과 고함과 폭발로 귀에 날카로운 윙윙거림이었어. 근데 철조망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건 알았어. 거리를 둬야 해. 그래서 뛰었어. 아니면 빨리 비틀거렸을 수도. 차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 그때 다른 걸 들었어. 더 많은 한국어 고함. 근데 억양이 달랐어. 단어들이 달랐어. 멈춰. 쏘지 마. 탈북자야. 거기서 손 들어. 바닥. 지금 바닥에 엎드려. 남쪽. 나만 한국어였어. 해냈어. 건넜어. 손 들려고 했는데 왼팔이 제대로 반응 안 했어. 항복한다고 소리치려 했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끽끽거리는 소리만 났어. 계속 달리려 했는데 다리가 드디어 거부했어. 무릎 꿇었어. 그 다음 앞으로. 얼굴이 차가운 땅에 부딪혔어. 달려오는 군화들. 많은 군화. 날 잡고 뒤집고 확인하는 손들. 얼굴에 손전등 불빛. 처리할 수 없는 질문들. 소리치는 목소리들. 혼자야? 어디서 왔어? 다쳤어? 여기 의무병 필요해. 피 흘리고 있어. 한 얼굴에 초점 맞췄어. 젊은, 어쩌면 25살. 대한민국 군대 녹색 군복 입고 눈이 엄청 크게 떠졌어. 반은 매혹, 반은 내가 보여줬을 광경에 대한 공포. 북쪽, 겨우 말했어. 북쪽에서 왔어요. 영변, 핵시설, 표정이 바뀌었어. 탈북자에 대한 일상적 돌봄에서 훨씬 더 강렬한 뭔가로 돌아서서 다른 누군가한테 소리쳤어. 정보부 불러. 이거 최고 우선순위야. 어떤 차량으로 날 끌었어. 밝은 불빛들, 움직임, 무전기로 빨리 말하는 목소리들. 이제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고통이 드디어 의식에 도달하고 있었어. 어깨가 타올랐어. 등이 타올랐어. 발은 고통의 추상화였어. 근데 살아있었어. 반대편에 있었어. 어머니 아파트 떠난 지 11일이 지났어. 8일 걸었어. 3일 관찰하고 기다렸어. DMZ 건너는데 4시간. 그리고 지금 여기 있었어. 나만 군용 지프 뒷좌석에서 피 흘리면서 내 언어 말하는데 음악처럼 들리는 억양의 군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울지 않았어. 울 수 없었어. 너무 탈수됐고 너무 지쳤어. 근데 그 지프 안에서 내 안에 뭔가가 부러졌어. 나쁜 게 아니야. 23년 동안 매듭으로 조여져 있던 뭔가가 드디어 풀렸어. 멈췄어. 건물, 지프에서 날 꺼냈어. 반쯤 날 들고. 다리가 더 이상 제대로 작동 안 해서 긴 복도, 문들, 마침내 방, 회색, 차가워, 탁자, 의자들, 조사실. 시간이 지나갔어. 아니면 몇 분,
시간이 의미를 잃었어. 물 줬어. 세모금의 병 전체 마셨어. 또 줬어. 방이 점차 사람들로 차올랐어. 군복 입은 남자들, 정장 입은 남자들, 의료 장비 가진 누군가가 전문적 효율성으로 내 어깨를 붕대 감았어. 관통상이야, 말했어. 운 좋았어. 1cm 더 왼쪽이었으면 동맥 맞았을 거야. 운. 그 단어 또 질문들이 시작됐어. 이름, 나이, 군부대. 영변 말했을 때 방 전체 분위기가 바뀌었어. 전기적이 됐어. 지도 가져왔어. 노트북들, 녹음기들,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어. 시설 배치, 보안 수준, 인원수, 무기 역량, 다 말했어.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디테일, 원자로들, 원심 분리기들, 사고, 처형들, 리 사령관, 순찰 경로, 쓸 의도 없이 외웠던 접근 코드들, 6시간 연속 말했어. 목소리가 거친 속삭임으로 줄었는데 멈출 수 없었어. 댐이 무너진 것 같았어. 모든 것, 모든 비밀, 모든 공포, 목격했는데 말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이 멈출 수 없는 홍수로 쏟아져 나왔어. 마침내 남자 한 명, 안경 쓴 중년 요원의 친절한 표정 손을 들었어. 좋아요. 지금은 충분해요. 쉬어야 해요. 내 가족. 갑자기 말했어. 그의 소매 잡으면서. 어머니, 여동생, 북쪽이 내가 알아요. 조용히 말했어. 여기서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안해요. 11일 동안 막아왔던 죄책감이 드디어 쓰나미처럼 날 때렸어. 평생 저축 준 어머니. 다시는 못 볼 걸 모르고 조심하라고 말한 여동생. 이미 노동수용소에 있는 아버지. 이제 내 배신의 무게 짊어질 3대. 그게 규칙이야. 옳은 일 했어요. 요원이 말했어. 둘 다 옳은 답은 없다는 거 알았지만 비극의 정도만 있을 뿐. 떠났어. 하나씩. 물병과 얇은 담요만 있는 방에 혼자 남겼어. 누군가 간이 침대 가져왔어. 앉아서 회색 벽 쳐다봤어. 6시간 후 그 요원이 돌아왔어. 다음 날들에 알아보게 될 그 표정으로 날 봤어. 질문 더 있는데 너무 빨리 압박하고 싶지 않다는 뜻. 나 따라와요. 부드럽게 말했어. 봐야 할 게 있어요. 다른 복도통에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 더 컸어. 창문. 처음으로 몇 시간 만에 햇빛이 들어왔어. 진짜 태양. 시설의 인공 조명이나 야간 여행의 영구적 어둠이 아니라 낮에 진짜 태양. 대한민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말했어.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물 한 잔 내밀었어. 잡으려고 손 뻗었어. 그리고 내 다리가 그냥 풀려버렸어. 진짜 침대에서 깼어. 군용 간이 침대 아니야. 간방 시멘트 바닥도 아니고 세제 냄새 나는 깨끗한 시트 있는 침대. 지프로 채운 게 아닌 베개. 난방이 작동하는 방. 파주 군병원.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는데 온전히 3초 걸렸어. 꿈꾸는 게 아니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는데 5초 더 걸렸어. 어깨가 제대로 붕대 감겨 있었어. 정맥 주사로 항생제가 팔로 떨어지고 있었어. 발은 너무 두꺼운 흰 거즈로 감싸져서 두 개의 구름 같았어. 의사, 35살쯤 되는 여잔데 효율적이지만 잔인하지 않은 표정으로 내가 깬 걸 보고 들어왔어. 좋은 아침, 말했어. 웃었어. 북한에선 아무도 그렇게 웃지 않아. 완벽한 치아와 눈 뒤에 두려움 없이. 기분 어때요? 살아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말 전부였어. 아침 줬어. 백미, 미역국, 김치, 계란 스크램블, 그리고 몇 년 동안 못 본 거. 사과, 빨갛고 윤기 나고 내 주먹만한. 물어뜯기 전에 1분 동안 쳐다봤어. 물었을 때 맛이 너무 달고 너무 풍부해서 거의 울 뻔했어. 천천히 먹어도 돼요. 간호사가 말했어. 아무도 접시 안 빼서요. 근데 천천히 못 먹었어. 3년 군 배급, 8일 동안 나무 껍질과 썩은 쌀 먹은 게 내 뇌를 재프로그래밍 했어. 음식은 생존이야. 음식은 사라지기 전에 삼켜야 해. 5분도 안 돼서 다 끝냈어. 사과 심지까지. 더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어. 하루에 3끼. 배고프면 더요. 하루 3끼. 개념이 추상적이었어.
영변에선 2번 먹었어. 양은 배급 담당 장교 기분에 달렸고 길에선 뭔가 찾았을 때 먹었어. 이제 음식이 올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 규칙적으로, 조건 없이, 훔치거나 싸우거나 벌 필요 없이. 다음 이틀 동안 조사가 계속됐어. 다른 요원들, 약간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질문들. 불일치 찾고 세부 사항 확인하고 영변지도 그려줬어. 지휘관들 얼굴 묘사했어. 의도 없이 외웠던 장비 1년 번호 줬어. 각 세션이 4시간에서 6시간 지속됐어. 근데 세션 사이에 날 혼자 뒀어. 그리고 고독이 이상했어. 고함 치는 경비병 없었어. 비상 사이렌 없었어. 반 미터 떨어져서 코 고는 막사 동료들 없었어. 침묵뿐. 너무 완벽한 침묵이어서 시끄러워졌어. 끊임없는 위협에 익숙한 내 뇌가 위험의 부재로 뭘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위험을 만들어냈어. 복도의 모든 발소리가 날 체포하러 오는 누군가였어. 문 열릴 때마다 이게 실수였다고, 날 북쪽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할 순간이었어. 둘째 날, 다른 탈북자들 만나러 데려갔어. 재정착센터 공동공간. 낡았지만 깨끗한 소파들, 나만 드라마 보여주는 텔레비전, 그리고 창문들 창살 없는 진짜 창문들이 자연광 들여보내는 7명이 있었어. 다양한 나이, 모두 같은 눈빛 가졌어. 너무 오래 갇혀 있어서 자유가 혼란스러운 동물들 같은. 나이든 남자 60대. 다가왔어. 어디서? 전제 없이 물었어. 영변? 핵시설. 눈이 커졌어. 젠장. 그럼 넌 중요한 놈이네. 그냥 경비병이었어요. 영변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애야. 거기 있었으면 정해야. 그게 뭘 의미하냐면 네가 뒤에 남긴 건 문장 안 끝냈어. 필요 없었어. 젊은 여자. 어쩌면 20살.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 무릎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알아보는 눈으로 날 봤어. 왜냐면 아마 내 눈에 거울이었을 거니까. 죄책감.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산 생존. 여기 얼마나 됐어? 물었어. 3개월. 속삭였어. 매일 부모님 괜찮다고 말해주길 기다려. 매일 안 해줘.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 위로할 말이 없었어. 우리 둘 다 진실을 알았으니까. 우리 가족들이 대가 치르고 있어. 어쩌면 이미 치렀을 수도. 그리고 우린 여기. 따뜻한 방에서 사과 먹으면서 그들은 그 생각 끝낼 수 없었어. 셋째 날 새 옷 쪘어. 청바지, 티셔츠, 만져본 어떤 것보다 부드러운 겨울 재킷, 사회복지사, 서류 가득한 태블릿 든 친절한 남자가 통합과정 설명했어. 첫 해 동안 월 보조금 받을 거예요. 작은 아파트랑 기본 생활비 충분할 정도로. 남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도록 시민교육 수업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직업훈련, 심리지원, 강력히 권장돼요. 아무것도 실제로 처리하지 않고 다 끄덕였어. 단어들은 한국어였는데 개념이 외계였어. 보조금, 내 아파트, 선택들. 북쪽에서 경멸하도록 배운 선전에 이론적으로 존재했던 것들인데 경험하는 건 달랐어. 나갈 수 있어요? 물었어. 보안 심사 과정 완료되면요. 아마 일주일 더요. 일주일 더. 11일 탈출 후에 일주일 더 격리가 동시에 영원하고 무의미해 보였어. 그날 밤 방에서 혼자 처음으로 텔레비전 켰어. 채널들이 무한히 펼쳐졌어. 뉴스, 드라마, 코미디, 만화, 이름 지을 수 없는 것들 파는 광고들. 뉴스 채널에 멈췄어. 리포터가 서울에서 정치 시위 얘기하고 있었어. 시위, 정부에 대항해서. 그리고 아무도 체포 안 당하고 있었어. 리포터가 정부 정책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었어. 그리고 살아 있었어. 텔레비전 껐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자유. 내가 알았던 모든 것과 너무 대조적이었어. 근데 셋째 날 DMZ가 절대 못한 방식으로 날 부순 일이 일어났어. 다른 정보 세션 위에 다른 방으로 데려갔어. 근데 이번엔 들어온 요원이 지도나 컴퓨터 안 가져왔어. 얇은 파일 가져왔어. 표정이 조심스럽게 중립적이었어. 그게 정확히 나쁜 소식 주려는 사람 모습이야.
중국 연락처들로부터 정보 받았어요. 천천히 앉으면서 말했어. 당신 가족에 대해요. 심장이 멈췄어. 무슨 정보요? 파일 열었어. 안엔 문서들, 위성사진들, 정보 보고서들. 어머니가 당신 탈북 4일 후에 체포됐어요. 여동생은 멈췄어. 조심스럽게 단어 선택하면서 역시 체포됐어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15호 요덕에 15호 수용소. 그 이름 알아. 북쪽 모두가 그 이름 알아. 나가지 못하는 곳. 기대 수명이 년이 아니라 월로 측정되는 곳. 아버지는요? 이미 노동수용소에 있었어요. 더 높은 보안시설로 전환됐어요. 근데 멈췄어. 보고서들이 시사하길 어머니와 여동생이 본보기로 사용됐어요. 공개 처형. 다른 탈북 억제하려고요. 방이 기울었어. 벽들이 움직였어. 내 귀가 윙윙거리는 소리 들렸어. 철조망 근처 폭발대로 돌아간 것처럼. 근데 이 폭발은 내부였어. 내 탈출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해줬던 모든 기반 철거하면서. 언제요?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 6일 전이요. 6일 전. 내가 여기 깨끗한 침대에서 사과 먹고 회복하고 안전 대가로 정보 주고 있는 동안 어머니와 여동생이 처형당하고 있었어. 조심하라고 말하네. 평생 저축 주고 우리 모두를 위해 충분히 살라고 말한 여자. 미안해요. 요원이 말했어.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 근데 미안해요가 죽은 사람 살리지 않아. 미안해요가 선택 되돌리지 않아. 미안해요가 평양 그날 밤으로 날 되돌려주지 않아. 남기로, 결국 체포 받아들이기로, 최소한 그들이 살게 할 수 있었던 방에 혼자 뒀어. 얼마나 거기 있었는지 몰라. 몇 시간, 어쩌면 드디어 설 수 있었을 때 다리가 떨렸는데 날 지탱했어. 자동 인형처럼 방으로 걸어 돌아갔어. 괜찮냐고 물어보는 간호사들 지나치면서 명백히 아닌데도 끄덕이면서 그날 밤 잠 못 잤어. 그냥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벽 쳐다보면서 불가능한 수학했어. 새 목숨이 한 목숨 같이 있어? 내 자유가 그들 죽음 같이 있어? 우주 어딘가에 이게 균형 맞는 방정식이 있어? 없었어. 그런데도 여기 있었어. 살아서 자유롭고 파괴됐어. 3개월이 지나서야 모든 인터뷰, 모든 치료 세션, 다른 탈북자들과의 모든 대화에서 받은 질문에 답할 수 있었어. 안전하다고 들었을 때 왜 무너졌어요? 3개월 동안 기술적 답변을 줬어. 신체적 고갈, 사라지는 아드레날린, 심한 탈수, 다 사실이었어. 다 불충분했어. 진짜 진실은 드러나는데 훨씬 더 오래 걸렸고, 드러났을 때 가장 예상 못한 장소에서 왔어. 서울의 슈퍼마켓에 있었어. 3개월 통합 수업, 3개월 지하철 사용법, 카드 결제, 아무도 널 감시 안 하는 거리 걷는 법 배우고. 그날은 그냥 음식 사고 있었어. 수백만 명이 생각 없이 하는 너무 평범한 활동. 근데 난 과일 진열대에서 얼어붙었어. 20가지 다른 종류의 사과를 쳐다보면서 20가지 종류, 사과. 북한에선 1년에 사과 하나 보면 운 좋은 거야. 그런데 여기 20가지 종류가 있었어. 완벽한 피라미드로 쌓여 있고 각각 원산지, 맛, 식감 설명하는 표지판. 그리고 아무도 안 지켜봐. 아무도 왜 만지는지 안 물어봐. 그냥 선택할 수 있어. 거기 바로 슈퍼마켓 통로 바닥에 주저앉았어. 다리가 날 지탱하길 거부했거든. 또 DMZ 1년 후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도 내 몸은 여전히 포기할 순간들을 찾았어. 직원이 걱정스럽게 달려왔어. 괜찮으세요? 도움 필요하세요? 괜찮아요. 말했어. 명백히 아닌데도 그냥 너무 많아서요. 이해 못했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녀한텐 20가지 종류 사과가 정상이야. 나한텐 현실의 기본 규칙이 바뀐 다른 우주로 건너왔다는 물리적 증거였어. 그리고 거기 슈퍼마켓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드디어 이해했어. 내 다리가 남한 땅 밟았을 때 포기한 게 신체적으로 지쳐서가 아니었어. 포기한 건 23년 동안 내 인생 매일 매분 내 몸이 생존 모드에 있었기 때문이야. 끊임없는 경계, 영구적 위협 평가, 모든 근육, 모든 신경, 모든 세포가 언제든 위험에 반응하도록 조정됐어. 영변에서 위험은
리 사령관이 날 체포할 핑계 찾는 거였어. 보이지 않게 죽일 수 있는 방사능이었어. 모든 말을 잠재적 반역으로 바꾸는 시스템이었어. 길에선 모든 순찰, 모든 검문소, 지뢰일 수 있는 모든 발걸음. 건넌 후에도 위험은 지속됐어. 조사, 불확실성. 이게 실수고 날 돌려보낼 가능성. 근데 그 요원이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말하고 물을 건넸을 때 너무 단순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위협 없는 제스처. 내 몸이 드디어 내 마음이 아직 처리 못한 메시지를 받았어. 멈춰도 돼. 더 이상 달릴 필요 없어.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 그냥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무서워. 평생을 생존 모드로 살았을 때, 모든 근육이 다음 위협을 위해 긴장돼 있을 때, 네 정체성이 저항하고 견디고 살아남는 것 주위에 구축됐을 때, 위협의 부재가 안도감처럼 느껴지지 않아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져. 왜냐면 더 이상 생존할 필요 없으면 넌 누구야? 더 이상 널 정의할 적이 없으면 뭐가 남아? 무너짐은 약함이 아니었어. 내 마음이 받아들이는데 몇 달 걸릴 뭔가를 내 몸이 인식한 거였어. 북한에 있던 사람, 경비병, 탈북자, 생존자. 그가 목적을 완수했다는 걸, 이제 다른 누군가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직면하는 위험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선택으로 정의되는 누군가. 같이 있었을까? 매일 밤 날 쫓아다니는 질문. 정직한 답은 이거야. 모르겠어. 알 수 없어. 어머니와 여동생이 내가 이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목숨으로 대가 치렀어. 그 거래는 단순한 도덕 저울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균형 없어. 정의 없어. 그들이 죽고 내가 산다는 잔인한 사실만 존재해. 근데 내가 아는 건 이거야. 만약 내가 안 살면, 이 자유를 안 쓰면, 마비시키는 죄책감에 낭비하면, 대가의 무게로 파괴되는 걸 허락하면, 그럼 그들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들이 희생을 선택한 게 아니야. 시스템이 그들을 희생시켰어. 근데 난 그들 죽음이 뭔가를 의미하게 만들 수 있어. 탈출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충분히 잘, 충분히 완전히, 충분히 용감하게 사는 걸 선택할 수 있어. 그게 다리가 포기했을 때 가르쳐준 교훈이야. 자유는 단순히 억압의 부재가 아니야. 단순히 국경 넘거나 시스템 탈출이 아니야. 진짜 자유는 네 몸이 이해할 때야. 의식적 사고보다 더 깊은 수준에서 더 이상 너 자신과 전쟁할 필요 없다는 걸, 파괴되지 않고 취약할 수 있다는 걸, 무너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3년 동안 영변에서 죽음을 지켰어. 도시들을 재로 만들 무기를 보호했어. 체제가 숨기려고 죽일 비밀을 감시했어. 그리고 매일 안에서 조금씩 죽었어. 명령 따르고 느끼지 않고 의문 안 품는 기계가 되면서. 근데 파주 그 방에서 내 다리가 포기했을 때, 집에 온 걸 환영합니다 라는 단순한 문장 앞에서 더 이상 날 지탱할 수 없었을 때, 그건 내 몸이 날 실망시킨 게 아니었어. 내 몸이 날 구한 거였어. 왜냐면 드디어 내 인생 처음으로 병사의 길을 멈추고 인간이 되기 시작할 허락을 줬으니까. 다 괜찮다고 거짓말 안 할게. 아니거든. 아직도 DMZ로 돌아간 악몽 꿔. 영원히 달리는데 절대 반대편 도착 못하는. 아직도 눈 감을 때마다 처형당한 애의 분홍 원피스 봐. 아직도 어머니 목소리 들려 우리 모두를 위해 충분히 살라고. 그리고 아직도 그 약속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 있어. 살아있어. 그리고 일어나는 매일. 무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길 선택하는 매일. 이 자유를 사용해서 이 이야기들 전하는 매일. 체제가 숨기고 싶어하는 공포들 폭로하는,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을 기리는 그날들이 같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한 내 답이야. 어머니를 되돌릴 수 없어. 여동생을 구할 수 없어. 내가 한 선택이나 초래한 결과를 되돌릴 수 없어. 근데 살 수 있어. 증언할 수 있어. 세상이 알게 할 수 있어. 그 선을 건너는 모든 탈북자가 절대 씻기지 않는 피의 흔적을 남긴다는 걸. 그리고 그 피, 그 희생이 뭔가를 의미해야 한다는 걸. 내 다리가 포기한 건 23년 만에 처음으로 약하다고
날 벌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 약함, 그 무너짐이 내 인생 최초의 진짜 자유행위였어. 그리고 대가가 어떤 인간이 치러야 할 것보다 더 높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걸 낭비 안 할 거야. 이걸 보고 있고 북한에 있거나 단순히 존재하는 게 저항인 어딘가에 있거나 매일이 네 인간성 온전하게 유지하려는 싸움인 곳에 있다면 너의 다리도 언젠가 포기할 거야. 포기할 때 약해서가 아닐 거야. 드디어 다시 인간이 되는 걸 허락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기 때문일 거야. 그리고 그 무너짐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끔찍한 대가를 치러도 네가 진짜로 살기 시작하는 순간일 거야.